안녕하세요. 현대개혁신학연구 1주차 발제를 맡은 김대훈입니다. 저는 조직신학 전공하고 있고 2학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에 앞서 오늘날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던 시대가 존재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는 곧 모던 시대로부터의 탈피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는 것이지요. 이를 좀 더 생각해 보면 모던 시대의 사상과 이념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시대인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신학적 발전에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신학은 시대에 따라 시대에 맞는 해석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옷을 입고 교리의 형성과 교회 발전에 기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거나 또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시대에 맞는 해석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것을 벗어 던진다라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기존에 존재했던 시대적 사상들의 문제점 또는 부족했던 점을 비판하거나 또는 개진하는 과정을 거쳐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고 오늘날 급부상하고 있는 급진 정통주의 신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급진 정통주의가 새롭게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급진 정통주의의 사상적인 원천을 제임스 K.A. 스미스가 제시한 바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서 제가 발제할 순서를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진 정통주의의 대표적인 두 인물, 존 밀뱅크와 제임스 K.A. 스미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략하게나마 이 급진 정통주의 신학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세 번째부터는 우리 주 교재의 순서를 따라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철학적 배경이 되는 포스트 모던 영역에 대한 지도 그리기, 그리고 급진 정통주의 사상의 원류인 파리 어거스틴, 급진 정통주의를 향한 비판들, 그래서 세속에 대한 옹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당부사항, 탈세속에 거주하기라는 순서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진 정통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존 밀뱅크와 제임스 K.A. 스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밀뱅크입니다. 존 밀뱅크는 앞서 나눠드린 여기 볼 수 있는 이 양력에서처럼 캠브리지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영국 성공의 대주교였던 루언 윌리엄스에게 신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버밍엄 대학의 레온 폼파 아래에서 르네상스 사상과 비코를 주제로 철학 박사 과정 논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90년대에는 밀뱅크 교수가 신학과 사회 이론을 출간하면서 급진 정통주의에 대한 포문을 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밀뱅크는 근대성 일반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가로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 그는 데카르트, 칸트의 근대 철학 패러다임 속에 숨어있는 종교적 동인을 파헤치면서 이 철학적 근대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근대 사회 이론과 근현대 신학 일반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부적 전통, 특히 어거스틴 전통으로의 회복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8년 후에 밀뱅크는 동료들의 논문집인 급진 정통주의 새로운 신학을 출간하면서 급진 정통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은 영국과 미국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긍정적인 반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영국과 미국 출신의 학자들입니다. 먼저 영국 고교회파 성공회도들이거나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들을 가르쳤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장로교 출신 스티븐 롱이 있고, 오순절교회 출신의 칼빈 신학대학교 철학교수인 제임스 스미스가 이 노선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한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 교단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카톨릭 전반적으로
이 사상이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뱅크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앙리 디 르박과, 두 번째는 이브 콩가르, 세 번째는 토마스 아퀴나스, 네 번째는 히포의 어거스틴입니다. 물론 이 밀뱅크가 사상적 원천으로의 영향을 받은 이 네 인물들은 뒤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밀뱅크가 주장하고 있는 철학적 근간은 프랑스 신신학에 강한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현대 대륙 철학 이론과 밀접하게 영향을 받았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신학 영역 아래에서는 동방의 교부들과 고대 및 중세 신학 전통의 자료들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게다가 어거스틴에 대한 급진 정통주의자들의 관심은 어거스틴 사상을 형성한 신 플라톤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인물인 제임스 K.A. 스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는 캐나다 태생의 미국의 철학자이고, 현재 미국 칼빈 칼리지에서 개혁신학과 세계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월터루 대학교와 엠마오 성경대학교에서 각각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였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창한 신칼빈주의 전통에 입각해 일반 학문을 연구하는 ICS에서 개혁주의 문화 신학의 거장인 제임스 올트이스의 지도 아래 철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빌라노바 대학에서 포스트 모던 철학과 신학의 대가인 존 카푸토의 지도 아래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 퓰러, 리폼드, 리젠트 칼리지 등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쳤고, 현재는 칼빈 대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가 LA 도심에 자리한 하나님의 성회 소속의 한 교회에서 칼빈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에 성경적이지만 반지성적인 분위기와 반신학적인 환경에서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며, 엠마오 성경대학에 진학하여 구 프린스턴의 유산, 즉 개혁주의 전통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비록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자랐지만 개혁주의 전통을 알게 된 이후에 찰스 하치, 벤저민 B. 워펄드, 윌리엄 G.T. 쉐드 등의 글과 프란시스 셰퍼, 제임스 패커, 존 파이퍼와 같은 저자들의 책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어거스틴, 존 칼빈,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개혁주의 전통에 심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스미스가 개혁주의와 관련된 수많은 학자와 목회자들의 도서를 탐독하였지만, 포스트 모던 철학과 신학의 대가 카푸토의 지도를 받아 해체주의와 포스트 모던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제임스 K.A. 스미스는 LA 도심에 자리한 하나님의 성회 소속의 한 교회에서 칼빈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 성경적이지만 반지성적인 분위기, 반신학적인 환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 후에 엠마오 성경대학교에 진학하여서 구 프린스턴의 전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구 프린스턴은 19세기 프린스턴 대학교가 가졌던 신학적 유산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전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그는 찰스 하치, 벤저민 B. 워펄드, 윌리엄 G.T. 쉐드 등의 글과 프란시스 셰퍼, 제임스 패커, 존 파이퍼와 같은 저자들의 책을 탐독하면서 이후에는 어거스틴, 존 칼빈,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개혁주의 전통에 대해 심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스미스가 개혁주의와 관련된 수많은 학자와 목회자들의 도서를 탐독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터 모던 철학과 신학의 대가인 카푸토의 지도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는 해체주의와 포스트 모던 신학의 영향으로서 이 급진 정통주의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이지요.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뱅크와 제임스 스미스 또한 그가 살아왔던 환경 그리고 그가 학문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관점과 가치관이 형성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급진 정통주의를 통해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이 학문하고 수용한 사상들이 배경이 되었음을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급진 정통주의 신학에 대해 발제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진 정통주의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급진 정통주의가 나오기까지 간략한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가 근대 시대에 나오게 되었고 이후에 합리주의의 변형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또 포스트 모던 정통주의 그리고 급진 정통주의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서의 저자인 제임스 스미스는 저서를 통해서 급진 정통주의의 운동의 주요 사상과 진단 그리고 계획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급진 정통주의의 전체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 급진 정통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자의 말을 빌려보면 지도 제작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본 저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급진 정통주의의 비전과 개혁주의 전통 사이의 유사점을 고려하여 그와 연관되어 개혁주의 사상이 현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 독특하게 공헌할 수 있는 점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저서의 주제이고 목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급진 정통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과 이슈들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진 정통주의가 나오기 전에 서양의 현대 사상은 데카르트의 이성적 합리주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문예 부흥 운동과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이성과 인간 중심의 이해와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통주의 신학은 이런 현대적 흐름의 기독교 영성과 종교성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정통주의 신학의 초이성적이고 계시적이며 신비적인 은총의 신학은 19세기 이성적 합리주의의 도전을 받으면서 이성 중심의 사조의 자유주의 신학의 주류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 혹은 현대주의 신학은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자들 신학자들이 자유주의가 이성 중심적이고 또한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신학적 사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기독교의 영성과 종교성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쇠잔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성과 인간 중심적 사고는 초이성적이고 신비적인 기독교의 종교성을 해석하지 못하였고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을 다룰 수 없었기에 자유주의 신학은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의 해치 대상이 되면서 쇠잔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현대주의 신학이 기우는 시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포스트 모던 정통주의입니다. 먼저 이 포스트 모던 정통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 그 첫 시작은 바로 신정통주의 신학입니다. 기독교의 종교적 본질을 위협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에 반해서 20세기에 기독교의 정통성을 되찾는 신정통주의 신학이 칼바르트에 의해 일어났지만 세상에 대한 우연성, 일시성, 상대성을 믿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비종교적 세속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신정통주의는 등장과 함께 잠시 뒤로 물러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포스트 모던 정통주의가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는 신정통주의가 먼저 빛을 보았지만 이미 비종교적 세속주의에 의해 세상에 물들어가던 시점에서 신정통주의는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성 중심적 합리주의를 비평하고 세속주의의 위협을 지적하면서 다시 새롭게 정통주의 신학이 자리를 잡고 움트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정통주의인데 그렇다고 포스트 모던 정통주의가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영향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발생한 신학, 그것이 바로 급진 정통주의 신학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정통주의 노선과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더욱 급진적인 입장에서 정통주의를 이어가는 것이 급진 정통주의 신학입니다. 특별히 이 용어는 비변증적인 차원에서 고백적인 기독교 신학이기에 정통주의이고 전 근대적인 신학적 뿌리를 비평적으로 재해석하고 정통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급진적이다라고 존 밀뱅크는 소개하면서 급진 정통주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급진 정통주의는 이성과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비종교적 세속주의 세상 속에서 포스트 모던 철학과 사상을 기조로 포스트 모던적인 신학적 뿌리를 비평하지만 다시금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신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이 역사적인 측면이라면 이제는 저희 주 교재인 급진 정통주의 신학에서 제임스 K.A. 스미스가 설명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임스 K.A. 스미스는 급진 정통주의, 왜 급진 정통주의인가,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급진 정통주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급진 정통주의가 나오게 된 신학적, 철학적 배경을 살펴봅니다. 먼저 급진 정통주의의 어원은 존 밀뱅크, 그레암 워드, 그리고 게더린 피스탁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신학은 새로운 신학으로서 세속주의의 경종을 울리고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전적인 정통주의 신학인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등의 신학 등을 21세기의 복음적인 정통신학으로 재해석하여 재정립하고자 시작을 하였습니다. 정통적 교리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실제적인 철학적 내용을 활용하면서도 이성과 계시의 이원론적인 신학을 거부하고 오직 은혜와 신학만이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급진 정통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이원론적 신학을 거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대성의 핵심은 계몽주의이며 그 핵심이 편견에 대한 편견이라면 그 중에 가장 위험한 편견은 종교적인 것인데 정치적이고 학문적인 수학에 의해 근대성은 하나의 번창하는 기획으로 표현된다. 이는 실제로 탈근대성의 도래라고 생각되어진 것은 단순히 근대성의 심화일 뿐인 것이다. 그러나 과거 수십 년 지속되어 온 이러한 근대적 기획의 공공의 생존을 여겨도 우리는 계몽주의 내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전방으로부터 날라온 속보들을 접해왔다. 근대적 정통주의에 대한 도전들은 일반적으로 포스트 모던주의 기치하에 소통되어졌다. 실제로 세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문시 되어졌다. 이 개념이 아직도 최근에 정치적 수사학의 강력한 측면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세속에 대한 이원론적인 근거들은 체계적으로 해체되어져 오고 있다라고 제임스 K.A. 스미스는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계몽주의가 이성과 인간 중심적 사고로 세상을 지배했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 모든 것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한다 할지라도 탈근대, 즉 포스트 모던이 도래하면서 근대적인 사안들이 다시금 다 해체되고 재검토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급진 정통주의도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밀뱅크는 이런 이원론적 사고로 인해 신학은 신념이나 구원과 같은 기독교 고유의 특별하고도 실증적인 영역에만 관계된다고 보는 지나친 신앙주의적 신학들은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거의 아무런 안내를 할 수 없기에 그러한 영역들은 세속적인 권위들에게 양도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급진 정통주의가 이원론적 사고를 거부하고 있는 그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데카르트의 합리주의가 문해부흥운동과 계몽주의의 시작점이 되면서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런 일원론적인 구조에서 이제 종교도 세상의 한 부분으로서의 이원론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내서의 역할을 했던 과거와는 달리 종교는 더 이상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내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인 내부에서만
그 안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영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국가, 정치, 사회, 교육, 경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제 종교 이외의 부분들에 의해 그런 권위들에 의해 양도되었다. 그들에게 넘어갔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는 잘못되었음을 그는 지적하면서 그렇기에 급진 정통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대성의 쇠퇴는 근대성의 세속적인 사상과 상관관계를 추구했던 기독교 신학의 쇠퇴마저 불러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계몽주의 기획의 비판은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누구에게나 지적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향하면서 그로 인해 근대적인 신학도 비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근대성의 쇠퇴와 함께 찾아온 것이 기독교 신학의 쇠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몽주의 기획의 비판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대성의 쇠퇴는 계몽주의 기획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계몽주의 기획에 대해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모두 수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수용된 부분들이 그들 또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어떤 부분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는지 제임스 K.A. 스미스는 현대신학의 영역들을 지역적 특색으로 나누면서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임스 K.A. 스미스는 튜빙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튜빙겐은 독일의 한 도시로 고정적인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상관주의라는 점인데요. 이는 기독교 계시의 주장들을 신학적 기획에 있어 규범적인 자료들로 작용하는 특정 문화 또는 정치 경제적 시스템과 상관시키는 것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관주의는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학문을 가지고 또는 사회에서 있었던 가치관, 철학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기독교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매우 변증적이며 기독교 계시의 주장들을 주어진 문화적인 틀에 상관시키고 그에 맞게 조정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계시를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이성과 철학으로 하여 신적 지식 또한 철학에 의해 표출된 일반적인 범주들의 하나로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과 모든 것을 종교적인 편견을 벗어버리려는 중립성을 강조하고 또한 이런 모든 지식을 철학적으로 파생된 존재와 지식의 범주들로 표현하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관주의입니다. 그래서 튜빙겐 자유주의 기획에 있어 중심이 되는 것이 철학, 사회학 그리고 경제학과 같은 세속적 학문들의 중립성에 대한 신념입니다. 이러한 학문들은 중재되는 작업을 통해 기독교의 계시와 종합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상관주의적 시도의 결과는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레엄 워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상관주의적 시도는 종교적 해체를 낳는 경향이 있고 이런 해체는 결정적인 신학적 내용이 소멸되고 종교가 구체적인 실천으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낳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종교가 세속적인 학문의 상관주의적 시도에 의해서 종교성은 잃어버리고 보편화되어 있는 도덕성 또는 윤리성 또는 보편화되어 있는 특징들과 일반성에만 집중되어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종교적인 것을 세속적 이성의 범주 내에 것들과 관계 지으려는 것이 이 튜빙겐의 기획이고 이 기획은 세속에서 불명예스러운 것은 제거해야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불명예스러운 것은 십자가의 수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제거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이 튜빙겐의 특징입니다. 이런 튜빙겐의 신학은 근본주의자들과 초기 복음주의 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신학들은 계시를 외적인 정당화의 기준에 종속시킴으로써 상관주의 내지는 수용주의로 전락하는 반면 동시에 신학을 교회의 관심을 국가의 관심과 동일시하는 콘스탄티누스 기획과 연화시켰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튜빙겐의 상관주의의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서 칼 바르트가 나오기 전까지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 계몽주의, 튜빙겐의 신학, 상관주의는 종교적인 측면을 다시금 정치와 또 모든 부분으로서 모든 것을 통합하고 아우르려고 했었던 이 콘스탄티누스의 기획과 비슷하다라는 것이 제임스 K.A. 스미스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처음에는 철학으로 시작되었는데 신학으로 갔다가 신학이 모든 것을 통합하려고 했었던 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통합주의적인 시도가 칼 바르트의 등장과 함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칼 바르트는 상관주의적인 상황 속에서 계시주의를 기술하며 복음과 공공 또는 정치 사회적인 구조들 사이에 중립적이고 세속적인 접촉점의 개념을 거부하며 계시된 복음은 주어진 문화적인 소요들 전복시킨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칼바르트의 도전은 한스 프라이와 조지 린드백과 연관되어 있는 예일 학파 또는 탈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알려진 뉴헤이븐이라는 지역과 연관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